추운 잠옷 차림으로 거리를 자유롭게 걷고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도 온몸을 감싸는 복장을 하며 수많은 오토바이가 만들어내는 혼란스러운 교통을 일상의 리듬처럼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베트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전통과 현대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약 1,000원 남짓한 가격으로 김이 오르는 쌀국수 한 그릇을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즐길 수 있고, 거리의 활기찬 에너지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감쌉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단순히 기이한 풍경이 아닙니다. 실용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베트남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이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나라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인식을 바꿔놓을 베트남의 흥미로운 일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잠옷은 잠자리에 들 때나 집안에서 휴식을 취할 때 입는 옷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잠옷을 입고 거리로 나섭니다. 쌀국수를 팔 때도, 가볍게 산책을 할 때도, 심지어 약속을 나갈 때조차 잠옷 차림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노년층에만 국한된 모습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 역시 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격식과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와 달리 베트남 사람들은 보다 느긋하고 현실적인 태도로 삶을 대합니다. 화려한 무늬의 라운지웨어는 부담 없는 일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이라면 한 번쯤 부러움을 느낄 만한 풍경입니다. 이러한 관습에는 베트남의 더운 기후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옷은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원단으로 만들어져 집 안과 밖 어디에서든 시원함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부분 긴팔 상의와 긴 바지로 구성되어 있어 단정함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노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장을 보거나 간단한 심부름을 하기에도 매우 실용적인 옷차림이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거리에서 잠옷 차림으로 길거리 음식을 파는 여성을 보더라도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베트남 문화가 가진 수많은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공장소에서 잠옷을 자연스럽게 입는 문화는 어떻게 전신을 가리는 독특한 복장으로 이어졌을까요? 이제 베트남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인상적인 풍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을 떠올리면 푸른 자연과 활기찬 도시 풍경이 먼저 생각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특히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전신을 가린 복장을 한 여성들입니다. 흔히 닌자 부르카 또는 거리의 닌자 복장이라고 불리는 이 차림은 긴팔 재킷과 장갑, 마스크, 선글라스로 구성됩니다. 이는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베트남의 강렬한 햇볕과 오랜 미의 기준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러한 복장은 자외선 차단제보다도 효과적인 피부 보호 수단이 됩니다. 동시에 베트남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피부색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밝은 피부는 오랫동안 경제적 여유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해 왔으며, 어두운 피부는 야외 노동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농경사회의 역사와 식민지 시대, 그리고 동아시아 전반의 미적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많은 여성들이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려 노력합니다. 이 복장은 햇빛 차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인 베트남에서 먼지와 매연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려진 모습이 닌자를 연상시켜 닌자라는 별명이 붙었고, 때로는 가볍게 웃음을 자아내는 농담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유머와는 별개로 이 복장은 기온이 높고 환경 변화가 빠른 나라에서 매우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베트남식 닌자 복장은 기능성과 전통, 그리고 현대적 생활 조건이 독특하게 결합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장과 베트남 거리의 오토바이 풍경은 어떤 공통점을 가질까요? 이 특이한 적응은 어떻게 실용성과 미의 기준, 그리고 일상 속 생존 방식이 하나로 어우러졌음을 보여줄까요?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저와 제 팀은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베트남에 들어서면 오토바이의 끊임없는 소리가 곧 일상의 배경음이 됩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오토바이 보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등록된 오토바이 수는 수천만 대에 이르며, 이 이륜차들은 도시와 마을의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혼잡한 도심과 좁은 골목을 오가는데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이동 수단입니다. 대부분의 성인 운전자들은 헬멧을 착용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경우는 다른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10살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헬멧 대신 모자만 쓰고 오토바이에 타는 장면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왜 오토바이가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나라에서 성인과 어린이의 안전 인식에는 이런 차이가 존재할까요? 사회적 관습 때문일까요? 부모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안전 규제의 현실적인 한계일까요? 비슷한 모습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비슷한 속도로 이동하면서도 헬멧을 거의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대비는 베트남 사회가 안전과 실용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베트남의 오토바이 문화라는 단순한 교통수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활 리듬과 적응력,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여러분은 베트남의 아이들이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것은 이 나라의 문화적 우선순위와 일상적 선택에 대해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베트남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활기 넘치는 거리의 분위기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공동체 중심의 가치가 그 답일지도 모릅니다. 이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세대와 지역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길거리 음식 문화입니다. 길거리 음식 가판대는 호치민시의 번화한 도심부터 조용한 시골 마을까지 베트남 전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노점들은 약 1,000원 남짓한 가격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국수 같은 다양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바닥 가까이에 놓인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음식을 먹는 경험입니다. 단순한 포장마차를 넘어 거리 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공동체의 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뜨거운 국수 그릇 앞에서 사회적 경계가 허물어지는 소통과 연결의 시간입니다. 호치민시에서는 해가 지기 시작하면 공공장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0대들은 원을 이루어 앉아 근처 가게에서 산 간식을 나누며 웃고 이야기합니다. 일부 상점은 이러한 문화를 반영해 바닥에 앉을 수 있도록 쿠션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이 공간들은 춤 연습과 대화, 웃음으로 가득 찹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왜 전통적인 레스토랑이나 카페보다 이런 장소를 선호할까요? 이는 관계와 창의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성향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장면어입니다. 베트남의 요리, 다양성 역시 매우 인상적입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분짜와 쌀국수처럼 담백하고 섬세한 맛의 요리가 주를 이루고, 중부 지역은 분보후에와 바삭한 반서처럼 보다 강렬하고 매운 맛으로 유명합니다. 농업이 풍부한 남부에서는 반미와 후띠우처럼 달콤하고 생동감 있는 요리가 사랑받습니다. 이러한 지역 음식들은 방공과 같은 요리에서 볼 수 있듯 중국과 프랑스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요리는 맛뿐 아니라 균형과 건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선한 허브와 아삭한 채소, 기름기 적은 단백질은 현대적인 건강 트렌드와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길거리 음식의 세계는 익숙함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다 도전적인 음식들도 존재합니다. 모험적인 미식가에게 베트남은 감각을 시험하고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이국적인 음식들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 뱀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귀한 식재료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레몬그라스와 함께 볶거나 국으로 끓이거나 화덕에 구워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됩니다. 베트남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독특한 간식은 누에 번데기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이 음식은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맛이며, 또 다른 이들에게는 베트남 음식 세계로 들어가는 특별한 첫 경험이 됩니다. 필리핀에서 더 잘 알려진 발룬 역시 베트남의 일부 지역에서 소비됩니다. 허브와 라임, 소금과 함께 제공되는 이 음식은 진하고 고소한 식감을 지니며 의외로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외부인에게 낯설거나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오랜 전통과 문화적 의미를 지닌 식사입니다. 이 음식을 맛본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베트남의 전통과 보다 깊이 교류하겠다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도전을 해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베트남의 다양한 소수민족 가운데 몽족은 독특한 문화 전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랫동안 전해져 온 아내 잡기 관습입니다. 이 전통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며 오늘날 몽족 공동체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축제나 지역 시장이 열리는 기간에 젊은 남성이 마음에 둔 여성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은 상호 동의가 전제되어야 했으며 존중과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중요한 요소는 이틀 동안 이어지는 선물 교환이었고, 이 기간 동안 남성은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여성이 선물을 받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제안을 거절하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에서
벗어난 사례들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서는 동의 없이 여성을 데려가는 일이 발생했고, 이는 심각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전통 보존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 필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자발적인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통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현대 사회의 법과 개인의 존엄성 역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큐멘터리 안개에게 속의 아이들에서도 깊이 있게 다뤄집니다. 이 작품은 전통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젊은 몽족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통과 변화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동체는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모든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베트남은 어떻게 자신의 뿌리와 연결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 해답 중 하나는 세대를 잇는 조상 숭배 전통에 있습니다. 이 관습은 베트남 문화 정신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베트남 가정에서 가족재단은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촛불과 조상의 사진, 과일과 쌀, 차 같은 재물이 놓입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의식은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 가족의 유대가 삶과 죽음을 넘어 이어진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치며 가족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조상의 보호와 지혜를 구합니다. 2024년 기준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가정의 75% 이상이 여전히 이 관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재단은 보통 거실이나 집안의 특별한 공간에 마련됩니다. 음력설이나 기일 같은 중요한 날에는 가족들이 모여 정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며 조상을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과정은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문화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 전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조상 숭배가 농촌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대도시에서도 향을 피우는 이 작은 행위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과 유산을 돌아보는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고대 전통이 현대 도시 생활과도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나 조상 숭배는 베트남의 삶을 형성하는 수많은 관습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나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독특한 믿음과 전통은 무엇일까요? 베트남의 풍부한 문화 세계를 더 깊이 탐구하는 다음 이야기를 함께 기대해 주세요. 1월의 서늘한 공기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면 베트남은 음력설의 활기찬 분위기로 다시 깨어납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연휴가 아니라 베트남 문화의 중심이자 심장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가족들이 다시 모이고 조상을 기대나 썸산을 기리며 다가올 한 해 평안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거리에는 형형색색의 등불이 걸리고 꽃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이며 도시 전체가 준비의 에너지로 가득 찹니다. 이때의 베트남은 가장 생동감 있고 매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떼을 며칠 앞두고 전국의 가정에서는 대청소가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지난 한 해의 나쁜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복을 맞이하기 위한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집안에는 금귤나무와 복숭아꽃, 붉은 장식물이 놓이는데 이는 모두 행운과 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새 출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축제 준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통 중 하나는 부엌의 신에게 작별을 구하는 의식입니다. 이 신은
옥황상제에게 가족의 지난 한 해를 보고한다고 믿어집니다. 가족들은 그의 여정이 순조롭기를 바라며 종이 제물을 태우고 음식을 바칩니다. 이 관습은 소박하지만 깊은 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일은 음력설의 핵심입니다. 가족들은 묘지를 찾아 정리하고 장식한 뒤 종이로 만든 제물을 태워 조상들이 내세에서도 필요한 것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조상에 대한 존경과 세대를 잇는 유대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빨간 봉투에 담긴 돈을 주고받는 풍습 또한 음력설의 상징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과 젊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봉투를 건네며 행운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축복과 따뜻한 마음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축하 역시 화려합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 같은 대도시에서는 불꽃놀이와 퍼레이드, 사자춤이 밤하늘과 거리를 밝힙니다. 반쯤과 돼지고기, 조림 같은 전통 음식이 준비되어 공기에는 진한 향기가 가득 퍼집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화합과 풍요,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동 흥부옹으로도 알려진 흥왕 사당 축제는 베트남의 시조로 여겨지는 흥광들을 기리는 중요한 연례 행사입니다. 이 축제는 음력 3월 10일에 열리며 베트남 국민에게 깊은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축제의 중심지는 푸토성으로 이곳의 흥광 사당 단지는 의식과 문화 활동으로 활기를 띱니다. 행사는 응이아린 산을 오르는 장엄한 행렬로 시작됩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참가자들은 향과 꽃, 그리고 땅과 하늘을 상징하는 반쯤과 반자이 같은 음식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 축제는 오감을 자극하는 경험입니다. 전통 음악과 춤, 무술 시연이 이어지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킵니다. 쌀 요리 경연과 같은 공동체 행사는 베트남의 풍부한 문화, 유산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이 축제는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고 조상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흥광사당 축제는 국제적인 관심을 끌며 베트남의 역사와 정신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베트남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하고 진정성 있는 문화적 순간입니다. 베트남 메콩 델타에서 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수상시장은 오랫동안 이 지역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아왔으며 상업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결합한 전통적인 공간입니다. 샘펜이라 불리는 작은 나무배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해산물, 수공예품이 가득 실립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시장들은 어떻게 여전히 살아남고 있을까요? 수상시장은 단순한 거래 장소가 아니라 델타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 생활의 중심입니다. 각 시장은 저마다의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건터 인근의 까이랑 시장은 규모가 크고 다양성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상인들은 긴 막대에 상품을 걸어 멀리서도 무엇을 파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가장 붐비는 시간은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로 신선함과 부지런함이 이른 아침을 채웁니다. 이 시장들은 현지인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자들도 끌어들입니다. 방문객들은 배를 빌려 물 위에서 펼쳐지는 분주한 풍경을 가까이에서 경험합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변화도 생기고 있습니다. 전통 상품 옆에 음식 가판대와
기념품 상점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적응의 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본래의 매력이 희미해지는 신호일까요? 수상시장은 강과 함께 살아온 삶의 방식과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도시화와 기후변화는 이 수로와 시장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문화 보존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삶을 지탱하는 환경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 시장들은 변화 속에서도 전통을 지키는 법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위해 구독도 잊지 마세요. 베트남에서 다세대 가정은 단순한 주거 형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의 핵심이며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조부모와 부모, 자녀가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충성과 화합이라는 가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보통 3세대, 때로는 4세대까지 한 지붕 아래에서 생활하며 상호 지원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젊은 세대는 노인을 돌보고 노인들은 지혜와 경험을 나눕니다. 조부모는 손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부모가 일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을 넘어선 존중과 공동의 목적,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가정들의 일상은 일정한 리듬을 따릅니다. 아침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연장자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은 학교로 향합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들은 다시 모여 하루를 나누며 유대를 다집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베트남 가족 문화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도시화는 이 전통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 같은 대도시에서는 높은 생활비와 제한된 주거 공간으로 인해 대가족이 함께 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연결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가까이 거주하며 자주 왕래하고 책임을 나누는 방식으로 전통은 형태를 바꾸어 이어집니다. 다세대 가정은 생활 방식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지탱하는 기반이며 문화적 가치를 다음 세대로 전하는 통로입니다. 이 전통은 회복력과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며 가족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베트남의 식탁에서는 나이프나 포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이 모든 식사의 기본 도구로 사용됩니다. 간단한 한 끼이든 가족이 모이는 큰 잔치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외국인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베트남 사람들에게 젓가락은 단순한 식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젓가락은 배려와 존중, 그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축하 자리에서 식사가 시작되면 자신의 몫을 먼저 집기보다 깨끗한 젓가락으로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덜어주는 모습이 흔히 보입니다. 이런 행동은 예의 바른 태도로 여겨지며 베트남 식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는 중국이나 한국도 있지만 베트남에는 고유한 규칙과 관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젓가락을 밥그릇에 세워 꽂는 행동은 매우 무례하게 여겨집니다. 또한 젓가락으로 그릇을 두드리는 행동도 피해야 하는데 이는 원치 않는 영혼을 불러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지키는 것은 좋은 매너의 표현으로 평가됩니다. 베트남의 젓가락은 보통 둥글고 자연스러운 형태를 유지하며 화려한 장식이나 페인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부분도 지나치게 날카롭지 않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대나무 젓가락이 주로 사용되고 남부에서는 코코넛 나무로 만든 젓가락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젓가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익히는 것은 베트남 식사 문화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며 젓가락으로 음식을 나누는 베트남의 식사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식사의 의미와도 잘 어울린다고 느끼시나요? 베트남이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커피 수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커피는 1800년대 프랑스에 의해 베트남에 소개되었고 이후 베트남 농업의 핵심 작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베트남은 매년 100만 톤이 넘는 커피를 생산하며 세계적인 커피 공급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일상적인 커피뿐만 아니라 베트남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급으로 꼽히는 커피 중 하나인 위즐 커피 족제비 커피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커피 한 잔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 반면 프리미엄 위즐 커피는 1kg에 매우 높은 가격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커피 애호가들이 한 번쯤 맛보고 싶어 하는 특별한 음료입니다. 이 커피가 비싼 이유는 독특한 생산 과정에 있습니다. 족제비가 커피 체리를 먹은 뒤 소화 과정을 거쳐 배출한 원두를 수거해 세척하고 가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두는 특유의 부드러운 향과 달콤한 맛을 갖게 되며 은은한 바닐라 향이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커피가 전해졌지만 베트남은 자신들만의 커피 문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작은 금속 드립 필터를 사용해 커피를 천천히 추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연유를 더한 아이스 밀크 커피는 진하고 강렬한 맛으로 유명합니다. 세계 최대 로부스타 생산국답게 베트남 커피는 강한 풍미와 높은 카페인 함량으로 바쁜 일상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베트남 로부스타 커피는 국제 커피 대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여러 국제 인증 기관을 통해 품질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베트남 커피 산업이 단순한 생산을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트남 문화는 오랜 전통 위에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흔적이 겹겹이 쌓여 형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음식, 예술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의 영향은 여전히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은 어떻게 이러한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베트남 사람들의 유연함과 창의성에 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 같은 도시에서는 프랑스식 건축물이 여전히 눈에 띕니다. 노고딕 양식의 하노이 성 요셉, 대성당이나 프랑스 건축가들이 설계한 420 중앙 우체국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택에서도 셔터가 달린 창문이나 철제 발코니 같은 프랑스풍 요소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열대 기후에 맞게 변형되어 실용성과 미적 요소를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베트남 요리 역시 문화적 융합을 잘 보여줍니다. 바삭한 프랑스식 바게트에 베트남식 절임 채소와 허브를 넣은 반미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쌀국수는 프랑스식 육수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프랑스가 전한 커피 문화는 연유를 더한 베트남식 아이스 커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예술과 교육 분야에서도 프랑스의 영향은 분명합니다. 전통 회화 기법은 프랑스식 미술 교육과 결합되어 독특한 표현 방식을 만들어냈고 교육 제도 역시 근대적 학문 체계의 기초를 다지는 데 영향을 받았습니다. 식민지 시대는 많은 어려움을 남겼지만 베트남은 그 유산을 자신들의 문화 안으로 흡수하고 재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 건축과 요리, 예술은 베트남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나라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